옛날에 여기 이제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도에서 그 유럽의 한 그 메비우스라는 학자가, 메비우스는 수학자로 유명하죠. 메비우스 띠에서요. 무한띠로 인해서 유명한데 고고학자 중에도 메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유럽과 아시아를 갖다가 가르는 검은 선을 하나 걷게 됩니다. 지도상에. 그래서 지도상에 꺼서 유럽 쪽의 인종들, 이 인종들은 주먹도끼라는 날렵한 도구를 제작할 줄 아는 똑똑한 인종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의 동양권의 인류들은 찌개라고 해서 뭉퉁한, 그렇게 만들기 가장 쉬운 그런 저급하고 전능한 인종들이 살았다라고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1977년도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주먹도끼가 하나 발견돼요. 그 한탄강가에서 그 미군, 주한 미군인데요. 그렉 보웬이라는 사람이 한탄강가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함으로써 이 메비우스 이론, 즉 동양사회를 갖다가 우습게 보거나 그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이론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먹도끼가 우리 국사책 펴면 맨날 전공리 주먹도끼, 전공리 주먹도끼 하던 게 왜 중요한지가 그게 동양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절대로 남이나 내 자신이나 새로운 측면, 그 사람의 선한 측면, 그 사람의 대단한 측면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겠죠. 항상 계속해서 1년 정도는 수간히 지켜봐야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주먹도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탄강가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와 비슷한 사이즈고요. 무게는 약 한 955g 정도,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초로 발견된 게.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차후에 저희 박물관에 계신 그 선생님 중에서 김춘계 선생님이 지표 조사를 하면서 발견했는데 6.8kg으로 한국 고고학계의 최고로 큰 주먹도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처음 보시면 되시겠고요. 실물입니다. 네, 다 원본입니다. R이라고 쓰지 않으면 replicate, R이나 복제라고 쓰지 않으면 여기다가 그래 적히시면 그게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실물입니다. 복제라고 안 적혀 있으면 다 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이라고 해서 replicated, 네, 복제. 저 위에 무슨 손잡이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손잡이가 아닌 밑부분에 아마 여기는 날 부분이니까요. 이제 직접 이제 고기를 자르거나 이제 파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잡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자르든가 이렇게 했죠. 근데 주로 이제 세부적으로 사용하려면 저런 주먹도끼가 손쉬울 수 있는데요. 좀 더 큰, 뭐랄까, 뭐 코끼리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엄청 큰 동물들을 초기에 어떤 재련하거나 이렇게 재단할 때 사용됐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딱 한 가지 공통점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져서 다른 형태로 다시 또 태어나게 됐죠. 예, 여기는 고려시대 석관인데요. 석관의 옆에 보면 사신도가 다 새겨져 있어요. 주작, 현무, 정령, 백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파남이라고 해서 진흙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가지고 만든 그런 고급스러운, 당시로서는 고급스럽고 희귀한 돌로 만든 건데요. 크기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고려시대 때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다비식을 해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뼈를 추려서 넣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고 보고요. 고려시대 사람들이 모두 이런 석관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지체가 높거나 아니면 귀족, 왕족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고, 일반 평민들이나 또 어떤 민초들은 다 어떤 내장이라든가 돌무지라든가 풍장이라든가, 풍장 아시죠? 그냥 바람에 이렇게 놔둬서 새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풍장의 형태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한 가지가 불교라고 해서 그 불교의 어떤 영향력이 전국토에 미쳤던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매장 풍습, 삶의 형태들이 존재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됐어요? 이거는 개성에서 발견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걸로 옛날에. 1460년 정도의 현대 시기에 두보이 씨는 중국어잖아요. 그 중국어를 한글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실험해본 거예요. 한글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노래가 뭐죠? 한글을 그렇죠. 또 대단하시네요. 네.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해동육룡이 나라샤라고 해서 이성계의 선친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정치적인 찬양의 어떤 찬양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 한번
우리 정치적인 걸 말고 중국의 문학을 한글로 바꿔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한글이 실용적인가, 효과적인가를 실험해보자 라고 해서 최초로 문학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번역된 게 바로 두보의 시, 두시입니다. 여기 두보의 시는 이제 우리나라에 총 4권이 남아있고요. 총 22권짜리인데 4권이 지금 남아있어서 4권 다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경기도 국립중앙박물관, 청주 고인세박물관, 마지막에 토지주택박물관 이렇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시들을요 분류라고 했잖아요. 분류라고 해놓은 것은 시들을 시의 주제에 따라서 시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건차, 여기 17권에서 19권 건차에는 꽃, 곤충, 나무, 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새 이런 것들에 대한 시만 모아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시들을 1차 번역해서 저기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놨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동 구층탑인데요. 청동 구층탑인데 이 탑은 총 12개의 그 조각으로 분리가 되고 그 분리가 된 것을 조립하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각품이 아니고요. 주조품이라고 하죠. 주조. 틀에다가 청동물을 부어가지고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 사찰을 갖다가 건축하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공납을 했는데요. 이 층수를 갖다가 세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답사도 다니시고 아시죠? 1층 밑에 기단 부분에서 빼고 기둥과 지붕을 갖다가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찰주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죠. 9개.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표지판을 보시면 네, 지나가실게요. 여기 박물관이나 LH하고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병을 보시기에 아시겠지만은 진중일지라고 해서요. 1907년, 8년, 9년 이때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서 물러나고 왕 물러냈으니까 뭐 물러내야 돼요? 군대들 밀어내야 되겠죠. 일제가 치고 들어오려면. 그래서 군대 해산을 시켰는데 그 군대 해산을 시킨 즈음에 해산된 군대가 네 저희들 집에 갈게요. 갈까요? 안 가죠? 저항하죠? 저기 이제 의병으로 전환돼서 의병 2년 6개월 동안 1,400명이 우리나라 의병들 14,000여 명을 갖다가 학살한 작전일지 기록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일본 분들이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공국에 들어가서 상 받으려고. 13,000명을 죽인 기록이 분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원까지 온도 18도, 몇 시 몇 분에 어떤 저기 첩보를 접수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적혀 있죠. 진주 부근에서도 써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 자료는 솔직히 독립운동사, 의병운동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자료일까요? 대전에, 목천에 국립기념관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에 가서 전시가 되고 활용 연구가 되어야지 합당한 자료겠죠. 그런데 이 일본군 연대를 이끌었던 기쿠치 대자라는 대자의 즉 대령의 그 연대장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가세가 어려워지니까 일본이 경매에 내놨어요. 그 경매에 내놓은 자료들을 이제 한국의 독지가가 그걸 사들여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료를 국립기념관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경매에 샀으니 그래도 싼값에 독립기념관에 양도를 하겠다, 구입해달라 했는데 구입 시기가 아니었고 예산이 부족했어요. 육군박물관에 오고 그러다가 우리 박물관까지 온 거죠. 토지박물관까지. 우리 별로 상관없잖아요. 어떤 보기에는. 그래서 근데 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번 읽어보래요. 내용을. 메이지 시대 때의 언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키시데키 까나치카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카나 표기법이 있는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제망매가 배우듯이 배우는 글이에요. 그걸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게 고종대위 군대 예산 연결돼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병들의 이름이 약 2,000명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어떨까요? 우리 할아버지 의병활동, 독립활동 했다는데 근거가 없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 공문을 못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공적인 기록되고 족보와 이 기록만 있어서 할아버지 이름 나오면 한자 이름 똑같고 지역 똑같으면 공문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동 지역, 저기 경남 지역에서 몇 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우리가 일단 입수해서 500권을 전국 공영박물관에 다 뿌리고 국가원초에도 보내고 해서 연구하셔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역사 스페셜에도 한 2번 정도 다뤄졌습니다. LH하고 전혀 관계없죠. LH는 집 짓고 땅 파고 공단 짓는 회사잖아요. 독립운동하고 별로 관계없잖아요. 근데 집 짓고 땅 파가지고 거기에 짓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우리 자식들일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제대로 된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과거 일을 까먹지도 말아야 되고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는 말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LH하고 관계없을까요? 우리는 주거 이전에 집 이전에 주거 이전에 문화 이전에 사람을 봐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LH와 너무나도 관계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거 문화를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집이 총 5개 있는데요. 5개 하나 짚어드릴게요. 네. 역사적인 아이콘들을 즉 건물이나 어떤 사건들을 갖다가 기록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책을 보고 떼긴 게 아니라 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준내려오게 한 2년 동안 연구하면서 논문과 책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찾아보시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선사시대 때의 주거 문화들을 갖다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박물관들도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따 스쳐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청동기 시대 때 지어진 당시 지도자의 집입니다. 마을 부족장의 집인데요. 진주의 평고동에 도시개발을 하다가 나왔던 그 집을 갖다가 70% 정도로 축소해 놓은 겁니다. 지금 평고동에 가시면은 청동기 시대 주거지라고 해서 복원이 이렇게 마을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 모양의 한 70%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나무의 골자 안에 보시면은 여기 껍질을 깎은 자국들이 보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박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자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깎은 모습을 더 진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청동기 시대 당시에 이런 주거용 집을 지을 때에 이 박피,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걸 박피 작업이라 하는데 박피 작업을 해야지만 나무가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청동기 집 아래에서 돌자귀라는 유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귀는 복귀와 비슷하지만 곡괭이처럼 이렇게 긁으면서 껍질을 깎는 데에 이용하는 물건이거든요. 복귀하고 비슷해요. 자기 이제 안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껍질을 벗겨야지만 나무가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욕탕 가시죠? 거기서 때 벗기시잖아요. 껍질 벗기시지만 마음의 때들도 있어요.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고 나는 원래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들을 갖다 많이 두지만 신동엽의 시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모든 쇠 붙이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힘차게 진취적으로 소년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납니다. 이거는 저기 1500년 전에 발굴된 통일신라 시대 때인데요. 절에 가셔서 사찰 가셔가지고 공주 가실 때 쓰시는 기압도 훨씬 커 보이죠. 하나의 무게가 20kg짜리. 천만도에서 발굴된 기압 중에 가장 큰 무거운 기압을 지금 갖고 이쪽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저희가 경기도 남한산성,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 발굴할 때 발굴이 되었었습니다. 통일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잡고 통일하지만 당나라가 통일신라를 못 보죠. 거기서까지 우리는 또 후회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을 최고의 보호로 설정하고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건물에서 그 튼튼한 기한들이요 15톤 정도 트럭이 지나가서 안 깨집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났는데요. 복원을 해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15톤 정도 트럭이 지나가서 안 깨질 정도로 튼튼하고 무거운 기한을 만들어서 6기 전이고 80m짜리 창문들과 쌓아주는 거죠.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기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당나라나 외세의 그런 어떤 침략이나 위압에 절대 우리 백성들의
안위나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어가 있겠죠. 장인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겠지만 그 장인 하나하나도 물론 착취를 당하면서 만든 장인들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 하나 만들 때 튼튼하게 잘 만들고 사고 없이 잘 만들어서 사업이 아닌 사명으로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저 무늬들은 요즘 기와에 없죠. 이 무늬들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들도 있어요.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무늬들을 갖다가 잘 새기고 자신의 무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움을 계속해서 결에다 새겨나가시고 또 지워지고 또 새기시고 하면 절대 인생에서 미끄러지지 않으실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고 온전하게 여러분 선생님들끼리 가시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자꾸 저기 이제 편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공간이었고, 남성들의 공간이었고요. 여성들의 공간은 저 안에 안채 부분이 이제 여성들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100년밖에 안 지냈지만, 또는 길게는 500년밖에 안 지냈지만 어떠세요? 남자 여자 공간 차이 없죠. 전혀 상관없죠. 자기 주장하기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갖다가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의 여자의 공간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시대별로. 선사시대 때의 어떤 그 여성들이 이제 지배 계급을 갖다가 갖고 그랬던 기억도 있지만 절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이거 같아요. 이거 주련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련은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가운데를 적어놓는데 스라자손 만세형이라는 겁니다. 내 무릎 아래 있는 아들내미, 딸내미, 손자, 손녀, 내 강아지들이, 내 새끼들이 만세토록, 영원토록 영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고생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저는 뭐 길러보면, 법률을 전공했지만 지금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실정법의 회의를 느끼고 고대사회나 조선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경국대전이나 그 당시의 법률 또는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의 법적인 문제,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 고통받는 자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법정과 고문서를 전공하게 됐고 제 대학원 전공은 이런 자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한 가지 그냥 팁으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여기가 이제 토지매매 계약서입니다. 토지매매 계약서인데 여자분인 답주, 논주인인 마녀, 과부댁, 황소사께서 전답을 갖다가 약 5마지기를 갖다가 다른 남자한테 팔고 있어요. 이 손바닥은 자신의 도장이 이렇게 손바닥을 그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황소사라고 한자라고 썼으니까 이 소사라는 말은 여인이란 뜻의 우리나라 말인데요. 발음은 조이입니다. 그래서 황조이하고 불렀죠. 황조이라고 불렀는데 조이를 좀 빨리 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성질 급하니까 조이 빨리 해보시면 조이 되거든요. 조이 부를 때 황소사를 부를 때 한글로 발음을 하면 이두 발음을 하면 황쥐 하고 불러요. 그러면 뭐 생각나시나요? 콩쥐, 팥쥐 생각나시죠? 이건 황여인이기 때문에 콩쥐는 콩여인, 팥여인 이런 뜻입니다. 쥐라는 말은 쥐가 찍찍쥐가 아니고요. 여인, 여자, 미즈라는 뜻의 소사가 이 조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이 고문서들을 보면 일제시대 때까지도 이두가 사용되고 우리말에서 여러 가지 어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고문서에 남아있네 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법률이나 법정만 보면 거기 안에서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 손바닥, 황여인의 손바닥을 보게 되면은 여인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물을 갖다가 물려주신 재산을 어렵게 이제 관청에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판다는 애절한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같은 것도 있나요? 네네, 다 있습니다. 지적 같은 거요? 여기 이제 지적 옛날에도 있습니다. 12부 5속 1얌이 한 뺨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두 뺨이 우묵뱀이의 사랑 기억나시나요? 예, 뱀이라는 것은 얌이라고 기록하지만 한 뼘에서 오는 토지 구획, 토지 필지의 단위입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오시게 되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쓰면서 중간에 한번 재밌는 에피소드가 집신 200개를 사봤는데 이거 넣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집신 200개를 사봤는데 그중에 100개를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화를 내죠, 집안에서? 그렇죠. 부인이 발짝 깎이고 뭐라 하는 거야. 아이고 자손들만 잘 살겠네요. 맨날 우리도 가난한데 난 봐줘서 뭐해. 우린 남은 걸 팝시다 여보 하니까 시몬권이 하는 말이 연이나 악인즉 가독형 풍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고 참아야 집안이 조용히 그 인고의 남편이었죠. 일제시대 때의 문화주택이라는 것인데요. 네, 당시에 타워팰리스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정도입니다. 근데 문화라는 말은 되게 여기 왜 문화주택일까? 이상하시죠? 근데 당시에는 문화라는 컬처라는 말을 니시야마네라는 일본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그 컬처는 새로운 것, 서구적인 것, 깨끗한 것, 위생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였을 뿐이고요. 지금의 문화는 다르죠. 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집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LH의 이제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있는데요. 대한주택공사는 일제시대 때의 조선주택영단 또는 일본주택영단이라는 쉽게 말해서 집 짓는 공사들이, 군기업들이 각각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각 나라에. 근데 대한주택영단이 조선주택영단이 이제 한국 강제 끝나면서 대한주택영단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1962년이고요. 그때 최초로 지은 아파트가 마포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마포 아파트인데요. 이 마포 아파트를 지은 이유는 6.25 때문에 우리 전국토에 있는 주택들의 거의 30%, 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올린 거죠. 물론 프랑스의 르코르비지에나 이런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대량 주택을 공급하는 것들을 다 벤치마킹을 해온 것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6층, 원래 10층 계획이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안 되게 됐죠. 50년 이렇게 됐으면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세요. 단지형 아파트에 딱 들어섰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근데 이 주변에 보세요. 아직 전쟁의 상흔 때문에 또는 일제시대 그 내용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위에는 도시형 한옥이라고 하는 아주 허름한 한옥에서 아직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되게 대비가 되죠. 이거는 되게 비적인 측면이에요. 화려한 측면.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해질 수 있는. 이쪽에는 그것과 연결되지 못한 또는 재생을 해야 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순서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도만 위주로 많이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몰라요. 저는 학예사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속도, 효율을 따지게 되지만 저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제대로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중간중간에서 해줘야 되고 그게 박물관의 역할이죠. 이런 도심에 재생을 하겠다고 여기에 이런 도시에다가 벽화를 그려주고 뭔가 거기 가서 행사를 해주고 하지만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벽화들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이해를 좀 더 못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이제 지금 다 고민하고 계세요. 그거 생각 안 하시는 근데 벽화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시죠. 그거 2, 3년 지나면 다시 또 도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견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서로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돼요. 이건 보고 싶더라고요.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 재건축에서 1990년대 초반에 삼성 마포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재건축에서. 네. 도화동입니다. 네. 도화동입니다. 싱크대 기억나시죠, 이거? 네. 해수하고 화장실에서도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죠. 맞다. 쟤네도 썼다. 네, 이제 나가실게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과거 일들 생각해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항상 그것들이, 야, 옛날 과거인데? 하고 또 떠오르면 이게 현재의 미래잖아요. 과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과거, 미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공간에 같이 모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한번 즐겁게 사시는 거죠.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섬세할 때만 섬세하시고. 네, 감사합니다.